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일본의 몇 년대의 통치 방식이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무단 통치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식민 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한 지배 기구를 일본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사실 1905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나서요. 우리나라 정치에 간섭을 하기 위한 기구를 그 당시에 만들었었지. 그 기구의 이름이 통간부였는데 이제 더 이상 통간부는 필요가 없어. 왜? 간섭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통간부를 없애버리고 우리 민족을 식민 지배하기 위한 새로운 통치기구, 바로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기구를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복궁 앞에다가 딱 설치를 한 거예요. 이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였고, 조선 총독부라는 기구의 대빵, 가장 힘이 센 권력자를 조선 총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조선 총독 자리에 앉혔냐면은 육해군 대장,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인 출신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육군 대장 혹은 해군 대장, 군인 출신이죠. 육군 대장이나 해군 대장 중에서 조선 총독을 임명을 했었고, 이 조선 총독은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모든 권력,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 나라 다스리는 행정권,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군 통수권까지 모든 권력을 이 조선 총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을 억압적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1910년대 일본이 무슨 제도를 실시를 했느냐, 바로 헌병경찰제에 밑줄 칩시다. 헌병경찰제를 실시했어. 경찰은 경찰인데 그냥 경찰이 아니라 헌병경찰. 그러니까 헌병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도 모든 나라에 헌병이 있는데 군대 안에서 군대의 질서를 유지하는 군인들의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헌병이라 그래요. 근데 일반 경찰을 전부 다 헌병경찰로 깔았다라는 거죠. 이 경찰이 갖는 힘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게 썼는데 교환해 보면 좀 더 내용이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경찰이 하는 역할 있지. 그런 역할 당연히 다 하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조사해서 다 잡아내고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얘네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나 없나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헌병경찰들이 다 했고요. 그리고 이 헌병경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면 당시의 헌병경찰에게는 즉결처분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즉결처분권은 어떤 사람을 잡아서 즉결, 그 자리에서 바로 너는 이 정도의 벌을 받아야 돼라고 경찰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즉결처분권이라 그래요. 그 당시 헌병경찰들이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실시하냐면 우리 민족에게만, 일본 사람에게는 아니고 태형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태형은 이렇게 긴 곤장은 아니고 좀 작은 몽둥이 같은 건데 이 몽둥이를 차고 다니면서 한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좀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태형, 너는 10대를 맞아야 돼서 때리고 이런 식으로 벌을 내리는 그런 권한까지도 이 헌병경찰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료에 선생님이 조선 태형령이라고 실어놨는데 만약에 시험에 태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것도 1910년대라는 걸 반드시 시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내려가서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니네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관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이런 사람들이 다 굉장히 억압적인 약간 군복같이 생긴 제복을 입고요. 허리춤에는 칼을 찼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오는데 옆에 칼을 하나 긴 걸 차고 있어. 얼마나 분위기가 억압적이었어. 그러니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니네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지. 이것도 이제 10년대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우리의 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 당연히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겠죠. 민족운동을 탄압했는데 한국인들의 모든 정치활동 다 탄압 안 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 중에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거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언론의 자유.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출판의 자유. 내 생각을 책이나 신문에다가 써낼 수 있는 자유. 책을 낼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
우리 왜 촛불 집회 이런 것도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구호 외치면서 뭐를 해달라. 이게 집회잖아요. 집회의 자유. 그 다음 마지막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모두 박탈. 한국인들은 이런 거 모두 다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도 제한됐어요. 우리 민족이 똑똑해지면 자기들에게 더 대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좀 수준 높은 교육을 모두 못 받게 금지를 시켜버렸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럼 우리 민족에게는 어떤 교육만 이루어졌느냐? 일본어 교육. 왜냐하면 일본어를 말하고 쓸 줄 알아야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거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초보적인 실업교육이라고 하는 건 딱 부려먹기 좋을 정도의 기술력. 그 정도까지 수준 낮은 기술교육까지만 시켰고 수준 높은 고등교육은 아예 제한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한 게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이었으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번에 보실 내용은 무엇이냐? 2번, 식민지 수탈체제 확립 즉 경제 침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 침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일본이 좀먹어가기 시작했느냐?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후를 나눠서 정리해야 되는데 1910년대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토지조사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토지를 일본이 조사하는 사업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도대체 무슨 제도이고 왜 실시했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사실 숨어있는 목적은 이거였어. 자기들이 우리 민족을 이제 식민 지배를 하니까 토지를 쫙 조사해서 그러니까 통치를 자기들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디에 땅이 얼마나 있고 누가 주인이고 이런 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었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우리가 좀 뺐지? 뺏어가지고 재정, 요거를 확보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었어.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야, 우리가 니네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고 요걸 좀 확보해야 되니까 토지를 조사할게 하면 반발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목적은 숨기고 명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이래서 하는 거야 라고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이게 지금 니네 나라가 뭔가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조사해서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좀 공정하게 부과하게 해주려고 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니네 나라가 지금 보니까 어디에 땅이 얼마나 있고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니네 나라를 근대화시켜주기 위해서 토지 소유 관계를 그러니까 문서 같은 거 쫙 새로 작업해서 근대적으로 정리를 해주려고 한다. 이런 식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거지. 1910년에. 자, 그런데 이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원칙이 조금 독특해요. 어떤 원칙이냐면 뭐 문장으로 길게 풀어가지고 교환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줄이자면 요거야. 기한부 신고제 원칙이었어. 쉬운 말이야. 기한부 신고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토지 조사를 하는 기한, 그러니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라고 날짜 기한을 딱 정해놓고 신고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문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일본 관리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첫째,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 땅인데 우리 땅인데 지들이 뭔데 신고를 하라 말아야 하는 반발심, 반일 감정 때문에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신고를 하러 갔다 하더라도 일본이 의도적으로 신고 절차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어려운 문서를 작성하고 뭐 어디다가 내고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신고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고를 안 한 모든 땅은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조선총독부가 싹 다 몰수를 해가 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빼앗아간 땅을 조선총독부는 어떻게 했느냐? 일본인들한테 완전 싼 값에 팔아버려요.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한국에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한테 넘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수탈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세운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회사 이름이 교환에 없죠. 하나 적으세요. 중요합니다.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일본 회사가 있었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도 굉장히 싼 값에, 자기 나라 회사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싼 값에 우리나라 땅을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일본이 얼마나 교활하고 나빴냐면은 신고를 안 한 땅만 빼앗아간 게 아니라 신고를 한 땅 중에서도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은 땅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런 땅이 되게 많았거든. 개인이 땅 주인인 경우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공동 소유한, 예를 들어서 땡땡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땅은 땡땡 마을 사람들의 공동 소유야. 이런 거 인정 안 했어. 무슨 땅이 주인이 한 명이어야지 뭐 15명이 같이 주인이야? 이거 압수.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문중, 김해, 김씨, 뭐 경주, 최씨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잘 나가는 집안은 그 문중 집안 소유의 땅들이 또 있다고요. 경주 최씨 집안의 공동 토지 이런 거 다 압수. 왕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다 압수. 이런 식이었고 인정한 건 오로지 딱 하나, 지주. 땅 주인, 왜 그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은 땅 되게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주라고 하는데 지주들의 소유권만을 인정해주고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관습적 경작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였는데 관습적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관습적 경작권은 이런 거야. 자, 조선시대 땅이 되게 많은 부자가 어느 마을에 있었어. 이 부자는 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땅 중에 농사 안 짓고 버려놓은 땅도 막 있었어. 막, 곡식도 잘 자라지 않고 돌이 많이 박혀 있어서 농사 잘 안 되는 땅이 많으니까 그런 땅은 그냥 냅두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땅이 없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라도 자기가 농사 지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부자가 버려놓은 땅이니까 돌 빼고 거름 주고 해서 땅을 막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 농사를 짓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조선시대에는 물론 그 농민이 그 땅의 주인은 아니지만 어차피 주인이 거의 버려놓은 땅이었고 농민이 나름대로 그 땅을 개간한 그 권리를 인정해서 대대손손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게 대신에 지주에게 농사 짓는 것의 일부를 내야죠. 지금으로 치면 월세처럼 내야 되잖아요. 그것만 내면 대대손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인정을 해줬었는데 그걸 관습적 경작권이라고 하거든요.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자기 땅은 없지만 관습적 경작권을 인정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됐고요. 대다수의 농민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년에는 내가 이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을까? 부들부들 떨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땅 없는 가난한 농민, 소작농으로 대부분이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 토지조사 사업의 방식과 결과 너무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0년대 경제 침략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회사령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해. 되게 쉬운 거야. 회사를 만들 때 허가를 받아야만 만들 수 있다. 허가제.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 못 만들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여기다가 여기 땅에다가 뭐 만드는 회사 하나 세울게요. 라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워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그다음 조선총독부가 땅 회사를 만들어도 된다. 허가를 내줘야지만이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그게 허가제예요. 허가를 잘 안 내줬다는 게 포인트겠죠. 일본 사람들한테는 허가를 잘 내주고 그래서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고자 했던 거. 그 외에도 뭐 여기는 읽고 이해만 하면 돼. 자원수탈, 우리나라 산에 있는 나무 벨 수 있는 권리,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어장에 관련된 권리, 광산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전부 다 일본이 대부분 빼앗아갔고요. 그 다음 마지막 기간시설을 많이 확충 만들었는데 기간시설이라는 건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시설들, 뭐 철도, 도로, 항구시설 같은 거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당연히 아니고 일본 자기들이 앞으로 쭉 우리를 식민지배하면서 자원 빼앗아가서 자기 나라로 옮기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로망, 항만시설 잘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 그런 목적으로 기간시설들을 확충을 했다는 겁니다.